맺는 말에 해당하면서 제목을 제가 불교 과학시대의 종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 한 100년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지난 100년은 인류가 그 전에 전 인류가 사용하던 물질의 양을 100년에 사용했다 그래요. 그만큼 물질이 풍부해진 그리고 다양해진 그런 세계에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는 깊이가 얼마나 깊어졌는가.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평생을 화두로 삼고 있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평생을 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오히려. 아마도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19세기 말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이 이제 소화가 되면서 공업화가 이루어졌고요. 공업화가 이루어지니까 뭘 먹는 것부터 의식주죠. 의식주가 갑자기 풍요롭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류에 대한 희망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요롭고 편리하다는 것, 이것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을 마좀 감추면서 무시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제 부정적 요소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 2차 대전, 무기 생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지구 환경 문제, 최근에는 이제 지구 온도 문제, 이것이 앞으로 한 1.5도 정도만 더 높아지면 되돌릴 수 없다. 불가역적으로. 이게 자연이가 그 스프링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배도 아주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에 이렇게 하면 복원력이 있잖아요. 이 자연이 지금 복원력이 있으려면 앞으로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 지금 한 100년 동안에 벌써 0.7도 올랐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옛날보다는 물질이 흔하다 보니까 물질 위주의 사고방식, 생명 경시, 또 이념적, 지역적, 경제적 패권주의 이런 걸로 긴장을 해가면서 사는 게 옛날보다 오히려 행복하냐 하는 것을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구 과학 문명이 지난 한 수백 년, 짧게는 한 2, 300년이지만 길게 보면 한 5세기 정도 이 동안에 다져온 기계론적 세계관 또는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계속 쪼개고 하면은 근원적인 물질이 있을 것이다. 환원주의입니다. 그걸 지금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끝까지 찾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양은 서양하고 다른 게 여기서 아주 두드러지는데 서양이 이제 갈릴레이 주 69인가요? 거기 보면 갈릴레이가 한 말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큰 문제를 논해야 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진실을 알아내는 길을 나는 따르겠다. 이게 과학적 태도입니다, 사실은. 이와 반대되는 게, 신학적 태도? 말이 이상한데요. 이걸 저는 그렇게 비교하기보다는 이게, 서양적 사고, 동양적 사고예요. 동양은요, 신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손바닥 안에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그러면서도 정작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온 서양 과학 문명에 지금은 치여 있습니다. 그거를 재빨리 이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또 가서 붙은 것이 일본이죠.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나오고 주로 이제 과학 분야죠. 그리고 서양의 뒤쪽에 딱 붙어서 지금도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나 중국보다는
미국하고 또는 유럽이나 이런 데하고도 잘 지내려고 그러는 게.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물질적 풍요, 이것에 대한 찬사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론적 세계관 환원주의 그거 가지고 될 수가 없다. 오히려 그러면서 전체성의 상실이 오지 않았는가. 아무리 동양에서 무슨 갑자기 우리는 신을 갖고 놀잖아요. 동양에서는 신도 하도 많고요. 같이 놀고 꿈꾸고 뭐 이러는데 서양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쪽에 가면 그렇죠. 신이 같이. 근데 이제 그렇게 다른데 왜 이제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 아직까지도 그 힘을 쓰냐? 그건 지금까지의 역할 또는 성과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힘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정신적인 문제는 딱 하나, 신을 가정하거나 절대 좌표계를 딱 상정하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더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그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그 많은 그 천재 과학자들이 그것조차 고민합니다. 시간은 뭘까? 공간은 뭘까? 근데 뭐 신을 가정한 사람들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도 신이 흘려보내주는 거고 공간도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과학자들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과학의 출발은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저쪽에서는 신의 출발은 하나잖아요. 하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과학의 출발은 둘부터입니다. 하나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를 얘기하려면 좌표계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놈이 어디 있다든지 얼마나 빨리 간다든지 이런 거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자들한테는 이제 20세기, 21세기 과학자들한테는 이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데카르트 뉴턴식의 기계론 같으면 이게 세상에 딱 짜여져 있습니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수학적으로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런 데서 그런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부터 지금은 어떻게 됐냐? 홀리스틱, 전일적 또는 생태론적. 이거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새로운 시각이 이제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뭐 지구를 살리자. 전 지구적 안목과 대안도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 누가 이제 줄 것 같지 않다. 신도 못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이론은 뭐냐면, 어떤 것들이 모여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유기체가 바로 된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같은 거를 예를 들자면, 한 뭐 2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부품이. 누가 부품을 주면은 그게 자동차라고 할 수 있냐. 그것이 어떻게 관계 맺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서 자동차이기도 하고 쓰레기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유기적 세계관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비교하면서 말하자면 생명은 자기 복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생명은 이제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거가 차이점이다. 예. 자동차는 자기 복제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언젠가 보니까 요새는 이제 자기 복제 능력을 갖는 그런 물질들이 만들 수 있다. 예, 만들 수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생명현상에 저기한 것은 무슨 의도나 뭐 이런 거를 본인 개별적인 것들이 다 이해하거나 동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 생명현상들, 그렇게 생명현상을 이해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요. 지금은 없지만은 신문을 옛날에 보면 사진 같은 거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점이잖아요. 점 하나하나에는 생명이 없어요.
멀리서 보면 이게 사람도 되고 개도 되고 사진이 드러나는 게 생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계성이다. 옆에 게 그 진한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개도 그려지고 사람도 그려지고 이러는 거다. 그게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시스템 이론이라고 그래요. 특정한 방식에 따라서 합쳐진 것이 생명현상이다. 거기 보면은 여기에 나오나 지난번에 어디 나오나 보면은 그 지난번에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개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미들도 뭐 한 10만 마리 모아놨다 그러면 그게 하나하나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일을 해냅니다. 근데 아마 그 얘기 한 것 같습니다. 딱 또 거기서 30%는 놀고 싶어 해요. 근데 또 노는 놈 30% 떼놓으면 거기서 또 7대3으로 나뉩니다. 그것이 생명현상이다. 개별해서 찾아줄 수 있지 않으나 그것이 생명현상이다. 아마 사람의 이 생명이라는 것도 사람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유기체는 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텔레비전 화면이나 신문 다 그랬잖아요. 막 점이 보였어요. 진짜로. 지금은 너무 화소가 좋아가지고 그게 못 느끼지만. 개미는 하나의 생명체 아니에요? 아니, 개미는 하나의 생명체이면서 그 집단이 생명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질 때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개별의 개미의 생명체도 얘기될 수 있지만 생명체 집단도 또 하나의 생명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몸 하나하나에게 보면은 개별적인 생명 활동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모여서는 또 다른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걸로 인식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환원론은 그렇지 않아요. 다 뜯어보면 거기 하나하나에 다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유기적인 그걸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개개의 원자들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 따라서 신이 원자 하나하나의 생명을 불어넣을 필요도 없다. 예. 구성 요소들의 업식에 따라 뭉쳐졌을 때만 그 차원의 특이한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생명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이제 서양에서의 신의 개념은 순간순간마다 생명을 다 컨트롤하고 개입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지금은 현미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생명이 죽었다 살았다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거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에게 이젠 쉬셔도 되겠습니다. 지들이 알아서 하네요. 알아서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통합적 생명관이고요. 이래야만 비로소 공업이라든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또는 우주는 한 생명체라는가, 이때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가, 실제로 그렇다. 나도 큰 생명체 한 이론으로 뭘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생태계 전체의 정신계, 또는 지구 전체의 정신계, 좀 뻥을 치면 전 우주의 정신계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계적이면서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면서 역동적인 것으로 지금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다 떼내가지고 하나하나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거대로 있지만 다 모여서 무엇을 이뤄내고 있다. 그게 우주 역사가 될지 뭐가 될지.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이 모든 거 따로따로라고 생각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 다 서로 얽히고 설킨,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는, 이걸 떼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온 우주니 뭐 이런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불교의 중도연기론에서도
이 세 번째 밑에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것을 망상으로서 어리석음의 그 뿌리가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무명, 생태론적 안목과 전일적 사고, 그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연기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곧 우주와 내가 하나다는 직관의 관통함을 뜻하며, 밑에 우주와 완전히 하나로 합치되는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체험을 하게 된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뭐 불교적으로 하면 깨달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차원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죽자,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 모든 존재의 상대적 존재 이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대립적 개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깨달은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놓아버림으로써 이거를 이제 제 표현대로 하면 뭘 해결했다가 아니라 해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게 해소가 된 거지, 그 문제를 다르게 변형시키려고 뭘 해결을 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인데도, 누가 보기에도 그대로인데도 해소가 된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중국 선불교에서 조사들의 깨달음에서 문답에서 나오잖아요. 해결이 아니라 해소의 철학. 이조 해가가 달마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달마가 그 마음 좀 보여다오. 곰곰이 생각하던 해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졌냐.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스로. 삼조 승천이 참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역시 그 죄를 한번 내 앞에 보여다오. 또 사조 도신이 삼조에게 해탈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삼조 승찬은 누가 너를 얽매였느냐, 결국 네가 네를 얽매이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선과 기감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번뇌를 끊으려고 하는데 끊으려고 하는 것이 제일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그것이 열반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해결하고 해소의 차이입니다. 해결은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해소는 문제가 본래부터 없었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식대로 하자면, 제 표현하자면 분별적이 아닌 중도적인, 해결이 아닌 해소의 연기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악이다 선이다 하는 것도, 이 선악 때문에 지금도 서양은 뭐 테러가 막 일어납니다. 신문에 보면 맨날 뭐 프랑스에서도 뭐 하나 만화 들었다고 와서 죽이고 이러잖아요. 이 해소의 연구력적 관점이 본다면 악이란 선이 스스로의 완전성 때문에 짊어진 그림자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사랑해야 할 원수는 없으며 남녀는 대결하는 게 아니고 조화로운 상대이고 뭐 보완적인 존재죠. 중생은 부처의 씨앗이며, 부처만 있으면 부처만 있으면 부처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중생은 부처의 씨앗이며 소멸을 서러워 말라. 새로운 탄생이라고 봐라. 죽음은 삶의 일부다. 정신과 물질, 공과 색, 종이의 안팎과 같이 구분할 수 없다. 공은 색을 끌어오고 색은 공을 딛고 서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음과 양은 서로를 지탱하는 반쪽이다. 이게 이제 태극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빨강, 파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음양을 상징하니까 그렇게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음양인데, 서양은 선과 악으로 딱 구분해서 정말 힘들어요. 네. 자, 이제 우리 사회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거 다 장점 가지고 단점이 있거든요. 서로 보완적이라는 생각에서 어떤 부분은 자본주의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 어떤 부분은 사회주의가 설득력이 있고, 이런 것이지 하나로 싹쓸이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걸 싹쓸이 하고 싶어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또 그걸 부추깁니다.
진보와 보수도 마찬가지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진보로 보는데, 진보 쪽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중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중진입니다. 중도, 진보. 여기도 봤어. 그래서 보수가 아니고 제가 보스라고 하긴 했어요. 보스. 저를 진보에 아주 한참 가 있는 진보라고 봐서 노와 사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음양과 같이 동전의 양면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며 자연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학이 서양에서 발달한 건 자연은 신이 내려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연은 정복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자연은 인간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생명체. 이거를 이제 이런 연기적인 사고 방식을 중도적 문제 해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73이 나오나요, 거기? 더 타임즈에 나왔던 건데, 그렇게 중도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고민이 좀, 없는가? 그래 봤더니, 그런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특히 왼쪽 뇌가 발달했다고 그래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근데 제가 이발소 가면은 여기가 이렇게 팍 치거든요. 여기까지 똑같이 치는데 왼쪽이 튀어나왔나 봐요. 왼쪽이 더 발달을 한 것 같아요. 이발사는 분명히 똑같은 걸로 하는데 자꾸 이쪽이 훤해 보여요. 이쪽보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는 똑같이 쳤는데요. 그러는데 늘 그래요. 어떤 이발사 바꿔도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중도를 얘기하더라도 어쩌면 어떤 부분에 발달한 것이 있을 수는 있다. 어쨌든 명상 수행을 하는 사람 불교 네파를 해보니까 기쁨과 안정을 주관하는 왼쪽 뇌의 움직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활발하다. 그래서 불교 수행자들이 공포와 불안감을 촉진시키는 뇌 활동이 일반인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것이 이제 뇌를 검사해서 그렇게 침착하고 만족감이 높다. 저는 만족합니다, 삶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불교적 사유가 인류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시사하기도 한다. 거기 이제 74번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환경운동가들의 필독서가 있어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절대로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거 원치 않습니다. 큰 거, 멀리, 많이. 이것이 서양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신이 나한테 할 것이다. 그래서 신을 찬양하고요. 근데 서양에서 이게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적 사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슈마하가 불교 경제, 이게 미얀마 다녀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불교적인 사고와 서양적 사고가 어떻게 다른가, 또는 기독교적 사고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가 비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불교의 역할에 대해서 희망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옥 교수하고 박이면 교수가 불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불교에 대해서 그래도 친밀하게 생각하고 많이 압니다. 그 두 분이 하신 말씀들이 보기 좋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20세기 동안에 불교는 방치되어 있었다. 이 자연과학 쫓아가느라고요. 물질 세계에 풍부하다는 것 또는 무기 쫓아가느라고 이 불교가 소외되어 있었어요. 지성의 현장에서 추방되어 있었다. 그런데 나는 단언한다. 21세기는 불교 중용의 세계가 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서. 근데 이제 박이문 교수, 방공대 교양과목 가르치시던 박이문 교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가 다음의 세계, 즉 이번에 이제 21세기를 얘기합니다. 다음의 세계에 수용해야 할 사고의 패러다임, 즉 문화의 틀은 불교나 노장 사상으로 대표되는 동양적인 것이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체 무아의 개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작복작 되는 이 지구의 생활 또는 삶에서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자꾸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에 붓다나 나가르주나 용수죠에 의해서 설명되었던 사실들을 이제 경험적인 추리와 실제적인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내고 있다. 21세기에 종교와 과학이 함께 발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런 종교는 불교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달라이라마가 어떤 학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반감이 별로 없어요. 뭘 뜻하는지 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주적인 법칙과 도덕적인 질서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물질 현상 또는 정신 현상 이런 것과 자연과 인간의 삶, 이것이 괴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자연은, 인간은 저 위에 놓고 자연은 우리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연 속의 일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연 속에서 이상적 삶의 원리를 찾아내고 이로부터 실천적 규범을 얻고자 하는 것이 동양 혹은 불교 쪽입니다. 그것을 거슬른다면 무엇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서양의 신의 개념에서는 거슬르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만들었다는 가정 때문에 세계가 어떤 것인지 혹은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거하여 우리의 사고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괴리가 없습니다. 과거의 발전에 의한 인간사고의 변화는 따라서 불교는 기다리고 있어요. 오히려 불교적 세계관이 더욱 의미있게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제하는 유일신을 가정하지 않고 종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이게 미치는 거예요. 저쪽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너 금방 종말이 와. 너 이렇게 하면 어디 가 이러는데 so what? 가면 지옥에 가서 나 건져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보살도 있잖아요. 지옥에 가면 너무 깜빡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사고가 틀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외제하는 유일신을 가정하지 않고 종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타자에 대한 자비와 관용, 사회에 대한 보편적 책임, 이런 우주적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것이 동양적 혹은 불교적 생각이다. 밑으로 가세요. 외형적인 유사성만으로 구체적이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겁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일은 위험할 수도 있다. 불교가 어떤데 자연과학이 어떻고 하는 것을 너무 직접적이고 오만하게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학의 어떤 구체적인 발견이 뭐 하나 발견하면요, 맞아,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 발견이 불교 철학의 어느 특정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으로 성급하게 결론 짓는 것은 삼가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그 두 가지가 서로 뭔가 비슷하네, 만나기 시작했네, 서로를 좀 보완적으로 필요할지도 모르겠네. 불교는 과학은 불교를. 예. 그런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과학은 불교 철학이 시사하는 깊은 의미를 늘 되새겨보면 아마 상당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 철학에서 참고할 만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반대로 불교 또한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과학같이
분석적 과정을 소홀히 한 직관만으로는 본질적 파악과 대처에 미흡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 문명의 병리적 문제들을 보완하고 풀어갈 수 있는 관용과 유연성을 가져야 되지만 그런 논리 비약 이런 거는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 가끔 그냥 동양적 사고가 그렇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제 과학이 상당히 가까이 우리 곁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 오히려 과학 문명의 병리적 문제들을 보완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관용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 부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에 맞닿아 있는 최근 최첨단과학 분야의 발전에서조차 불교의 세계관과 직접 부딪히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의 미덕을 핑계로 좀 문학적이네요. 함구하고 짐짓 무관한 듯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피상적 접근만을 하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 행복에 관해서 말하는 고급 종교다운 불교의 모습은 아니다. 그건 무책임한 태도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과학한테 다 맡기고 불교는 할 얘기가 별로 없네. 과학이 발달하면 불교 쪽으로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사회가 변하고 과학이 발달할 때마다 불교적인 시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설명이 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그게 잘 안 합니다. 몰라서도 안 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문명사적 전환기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교인으로서 불교적 세계관이 서구 과학 문명의 모순과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건 극복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인류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알아야지. 8차례에 걸쳐서 아주 장시간을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모른다는 거, 역시 모른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유, 아주 분명하게 하셨으면 됩니다. 뭘 모르는지만. 가라이람마께서 과학자들하고 같이 대담하면서 그래도 저기 몇 번의 대화를. 나오고 예. 시도를 하셔서 그래도 이제 그 접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거를 좀 많은 시사를 이제 간단한 저기를 한번 흐름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그 얘기를 중간에 한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뭘 얘기를 하면 과학적으로 그걸 설명해주면 많은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 문제가 뭐였었냐면요. 만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면 왜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냐? 태양으로 안 떨어지고. 태양이 중심이면 태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뭐가 잘못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력이 이쪽으로 있어서 그런 건데. 아니, 태양도 중력이 있죠. 그렇죠. 각각에도 그렇죠. 중력이 네. 다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예, 가까이 있으니까. 중력의 크기는 그러니까 태양의 중력이 세긴 하나 거기서부터 워낙 멀어서 글로 가려면 뭐 어떻게? 그 크기는 미미하고 직접 요거는 이제 중력이 커서 여기 잡아당기는 거인데 그런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중세에 지구가 중심이라는 걸 반박한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잘 설명을 해주면 싹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몇백 년 전이지만 칸트나 뉴턴도요. 만유인력이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다 설명했어요. 천체 운행이나 이런 것도. 근데 뉴턴도 그 수학적이고 절대적인 시간 이런 것은 따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시간으로 약속하는 것 뿐이다. 아주 참 아슬아슬하게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신을 굉장히 상정하는 스타일이에요. 뉴턴만 해도. 신이 만들어 놨을 때 시간이라는 게 다 이게 흘러가는 게 있게 만들어 놨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또, 심리학자 중에는, 뉴턴 말고 또 누가 있나. 철학자, 칸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나 공간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선험적 형식이다. 선험적.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만들어진 그런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하고 칸트 일단은 몇백 년 전이잖아요. 이 얼마나 큰 일을 한 사람들인데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절대성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게 벗어난 게 이제 한 100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뭔지 공간이 뭔지를 오히려 모르는다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공간이 뭐지? 누가 얘기를 하지? 공간이 그냥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무슨 물질이 하나 저기 있다는데 저게 어디 있는지를 누가 아는 거야? 하나가 오기 시작해야 비로소 저놈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있다, 얼마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가 가지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단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뿐인. 그게 이제 좌표계를 우리가 설정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시공간도 옛날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거든요. 이거 만들어놔서 이렇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시공간이 아주 추상적으로 됐어요. 우리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지금 그렇게 이제 돼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간을 어디서 어떻게 딱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는 측정은 아주 정밀하게 할 수 있으나 시공이 뭐냐 그러면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불안하면은 누군가를 가정을 해서라도 설명을 하거나 신을 끌어내서라도 우리는 신 아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러고 싶은데 그게 불안하지 않은 것이 옛날하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시공간을 다 해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여러 차례 거쳐서 공부를 했지만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은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좌표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정해놓은 것 뿐이다. 추상적으로. 세상에 뭐 없어요. 공간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시원치 않잖아요. 결국 철학에서 과학이 나왔잖아요. 나온 게 아니고 옛날엔 과학과 철학이 하나로 있었어요. 결국은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철학의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싶었던 게 신이잖아요. 결국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서구에서 과학이 처음에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신 중심의 사고를 입증하기 위해서 과학도 아마 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혼란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철학적인 과학이 철학적인 문제로 가지 않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의 영역, 이게 이제 뭐 철학이든지 그 밑에 가서 세상을 이해했네 그러고 알듯 말듯한 미소를 띠고 있다. 근데 아직 환하게 웃진 못하고 있는데 뭔가 알 것도 같다 하는 그런. 그래서 여기는 그 밑에 가면은 철학과 과학과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까지도. 철학과 과학이 합쳐지면서 결국은 그것이 심리학으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풀었던 주체인 심리학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심리 근데 다른 근데 8번 걸쳐서
했는데 소강석 교수님도 결국은 물리학과 심리학의 만남이 결국은 만남만 남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걔가 가장 현실적으로 소득이 많을 부분이에요. 예. 예, 물질 세계를 다루고 이해하고 하면서 그것이 이게 주관이 빠진 객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객이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데까지 가니까 이게 철학이고 심리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99.9%의 과학자들은 아직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직도 객관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과학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과학 철학. 뭐를 열심히 듣고 이런 거 참 그럴듯하다 막 이랬는데 뭘 알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저는 여기서는 그런 것 같아요. 과학의 구체적인 발견이나 진전이 불교를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해석한다 이런 거보다는 불교가 구체적으로 물질 세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보는 것, 그 인식이잖아요. 세상을 보는 그런 것이 방법이나 척도나 이런 것이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에 상당히 편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불교를 좋아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굉장히 편하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가정, 신 이런 걸로 했을 때 굉장히 불편했고 자유스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불교적 사고에 조금 알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 20세기 초에 그 유명한 과학자들은 불교 얘기를 자기가 알게 모르게 많이 언급을 했어요.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게 왜 그런가? 세상을 보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을 딱 놓고 나니까 정신적으로 보면 신의라는 거를 가정하는 데서 딱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 더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과학에서 이거 발견했으니까 불교의 요 교리를 증명한 것이다. 이런 식의 기독교 쪽에서도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요. 다 자기 쪽으로 갖다가 쓰고 싶어 하죠. 쓰고 싶어. 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칸트나 뉴턴 시절만 해도 불교와 접근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 100여 년, 더 넓게 보면 한 200여 년, 그 사이에 불교와 접하면서, 나하고는, 서양 사람들 얘기입니다. 나하고는,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게 이런 얘기를 했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소위, 불교는 내가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아마 부처님이 현대 과학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진 모르도 아마 심리 상태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분명히 그런 뭔가 다른 얘기를 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부처님이 말씀들이. 인도에서도 신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그만큼,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한 2500년 뒤에 와서 잘 곱씹어보면, 그 말밖에 없겠네. 예. 그래도 우리가 좀 찾아보면, 현대과학에서 이런 성과들 또는 해석들, 이런 것들을 옛날에 어떤 분이 얘기하셨을까? 물론 이제 신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의 서양 철학, 오히려 플라톤 이전에, 그때는 오히려 지금 현대과학의 이런 생각과 조금 더 유사합니다. 그 이전에는. 근데 플라톤 때부터 신의 개념, 어떤 권위 이런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절대 좌표계가 설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기독교가 되면서 아주 구체화되고, 철학 전공하신 분한테 내가 플라톤 얘기부터 해가지고 죄송한데, 어쨌든 플라톤 이전까지는
틀림없이 이런 절대좌표고 신 이런 것이 훨씬 더 유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현대 과학이 중세까지는 그거를 좀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대 과학에 와서는 신중심의 그런 사고, 그런 시각 이런 것이 좀 불편하구나. 오히려 불교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편안하구나 하는 쪽으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된 거다. 거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30쪽의 중간에 그 불교에서 목표라는 해탈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이제 엔트로피의 극대화라고 이렇게 위에서 13줄 정도 있습니다. 예.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목표는 해탈을 예. 완전한 자유 엔트로피의 극대화. 극대화 했는데 사실 이제 엔트로피 일단은 물질적인 측면에 그렇죠. 대한 이제 이론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이걸 이제 액면 그대로 심리적 해탈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어떤 현상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견해가 이제 교수님의 견해인 건지 아니면 이런 견해를 다른 분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도 아마 비슷하게는 갖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줄곧 이렇게 그럼 이 표현을 완전한 자유는 심리적 엔트로피 극대화라고 하면은 뭐 문제가 아니 없을 엔트로피 자체는 우리 과학에서 명확히 규정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이라는 말은 쓸 필요는 없고요. 있는데 이제 네. 물질적인 거를 비유로. 예, 그대로 일단 그대로 지금 적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비유죠, 비유. 예, 비유라고 한다면 비유를 좀 넘어선 것 같다. 예, 약간은 이게 물질적인 것을 이제 심리적으로 그대로 지금 적용한 표현이거든요. 요 액면 그대로 요 표현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이게 좋은 어떤 적은데 비유고 이랬는데 네. 물질 세계를 심리 세계로 그대로 적용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약간은 비약 있지 않는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예. 조금 단정적인 문장 같이 예. 예, 보인다 이 말씀이죠. 예. 내용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멋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인들은 되게 막 박수 치고 좋아할 수 있는데 일단은 좀 객관적인 부분에서 조금 비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자유도는 그 구성 개체들이 마음대로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엔트로피 극대화거든요. 예. 어디 못 가게 하고 옷도 이렇게 한번 입어라 이런 거 말고 마음대로 해봐. 이게 이제 엔트로피 극대화인데 그러면 인간에게도 옷도 안 입고 머리도 기르고 세상에 아주 그냥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 예. 그냥 먹는 거 기름기도 기는 거 걱정하지도 않고 배 나와도 좋고 예. 어쨌든 그런 것이 엔트로피와의 극대화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내일 어떻게 된다 죽는다 먹는다 이런 거조차도 해탈이랑 굉장히 거리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비유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이제 비슷하게 해서 비유를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해탈하면 그런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불교하고 이렇게 매치되는 근데 거죠. 교수님 만약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 그게 자유일 수가 있어요? 몸이 그만큼 구속해버리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죠.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네.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은 해탈하고 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해탈이라는 거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는 거거든. 번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걸림이 없다는 건 살이 이렇게 찌는 데는 걸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자기가 적절하게 알아서 먹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 거죠, 저절로. 근데 아까 우리 저기 법사님 죄송합니다. 또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말씀하신 거는 교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질과 정신과 자연 현상은 분리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과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물질의 현상이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긴 한데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이게 타당하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표현이나 이론이 될 수 있느냐에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그게- 드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 지금 말씀하신 개입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제 나라는 인격체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것이 편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엔트로피 극대화하고 해탈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이 망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근데 그거를 포함할 수 있어야 이 우주의 총체적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예. 거예요. 이 생명체가 예. 극대화되는 게 예, 아니라. 그럼 일단 이제 교수님의 견해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다시 끝내겠습니다. 네.